김구 선생님과 음. 이재명 후보의 삶의 족적이 상당히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네. 김구 선생님의 그 못다한 한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나서 고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 지금 수없이 악플 받고 맨날 욕먹고 뭘 해봤자 욕을 먹으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맞아요. 속이 썩어 들어갈 텐데. 음. 그래서 정치인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음. 아껴주자. 다 사람이다. 이 책 자체가 네. 이재명 후보의 스피치를 모은 책이에요. 그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음. 역시나 아까 제가 스피치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정치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네. 그런데 국민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은 역시나 이 책에서도 정말 저같이 아는 게 많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굳이 뭘 찾아보지 않아도 네. 그게 정말 최고의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제목들도 뭐 나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 내 안의 희경아 미안하다 막 이렇게 다 쉬운 얘기로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제가 정치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이거 하루 만에 다 읽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쉽게 쓰여졌더라고요. 저는 강력히 어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어떤 거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해주길 바라는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은 책을 사주세요가 아니야. 3권씩 사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3권씩 사서 베슬러를 가자 이건데 3권씩 사라고 하고 항상 3표씩 하라고 댓글 달라고 독려를 하시잖아요. 3표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 한 표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이 정확하기 때문에 소신이 정확하니까. 이거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잘 돼, 너도 잘 되고 나를 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거다. 3권씩 사라. 그래서 2번 더 사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사야 되겠죠?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사도록 저는 나름 북튜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죠? 네. 1장은 내란의 밤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던 그날로부터 정말 긴박했던 상황을 참 드라마틱하게 영화같이 기록해 주셨고 말 그대로 기록이라고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이제 서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2장은 그 이후에 내란이 진압되어 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을 파면한다까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철학, 정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은 이번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사실 담겨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5장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가는 주인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인생 삶 전체가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이걸 담아낸 마지막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장씩 혹시 1장에서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저 말고 아나운서님부터 먼저. 저는 딱 1장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또 현재가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저런 멋진 멘트를 어떻게 하셨지? 생각하니까 계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라이브를 켜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완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걸 누가 나에게 긴급 생중계를 명령했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던 역사의 트라우마가 나를 일깨워 긴급 생방송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 본인도 가짜 뉴스에 속았었다. 그리고 광주라고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땅바닥에 길게 늘어선 태극기로 감싸진 관들이다. 그래서 그때도 누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광주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켜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호소하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호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재명 후보님은 생각하시면서 그 순간 나도 호소를 해야겠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켜야겠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현재가 미래를 구한다. 그 말이 연결되면서 네. 와, 너무 한강 작가가 계엄 이후에 네. 이제 노벨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사실 그 멘트가 저는 크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요. 네. 그 말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네.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이번 계엄을 통해서 이 책을 또 통해서 그 그 깊이를 좀 제대로 알겠다. 저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빛의 혁명에 대해서 첫 그 빛의 혁명이라는 말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56쪽에 나오는데 엄청난 인파, 그들의 손에 들린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을 보자 숨이 막혔다. 오색 찬란한 불빛은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기 때문이다. 오로지 믿을 건 그것뿐이었다. 조금 감동적이고 서사적으로 너무 감동적. 또 쓰여져 약간 있어서. 눈물이. 아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이게 근데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구 너무 좋았거든요. 재판을 남편 때문에 받으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고른다면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위한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들이 응했더라면 이 쿠데타의 현장에 동원되었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더라면 이들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국민들이 그때 나와서 국회 앞을 막지 않았다면 혹은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우발적으로 실수로라도 총을 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 않았을까. 그런 우연들이 다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 표. 그러니까 우리 한 표 한 표가 가벼운 한 표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표다라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참 이 부분이 맞았다. 근데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게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라는 게 과거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5.18 민주운동 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군인들도 총을 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전화 와서 네. 너 잘 들어. 도발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너 계엄 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대선에 나와 있을 지금 이 시점에 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또 마침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네. 이런 것도 다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드라마 PD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전생을 김구로 그릴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과 이재명 후보의 삶의 족적이 상당히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 네. 김구 선생님도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쳤지만 광복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계속해서 이제
대가리 다툼을 하거든요. 음. 대가리 다툼을 해요.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념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계속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늘 집안을 지키고 상임 임시정부를 지켰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고 광복 이후에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다가 테러를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지. 실제로 안도희가 네, 쏜 총탄에 네, 네. 돌아가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치, 이념, 계층, 남녀, 빈부, 학벌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 갈등을 다시 한번 해소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의 정치 철학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 정신을 잇고 있다. 지역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 소위 지역주의는 옛날 말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 더해가지고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워요. 노인, 청년을 갈라 싸워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 싸워요. 기업과 노동자 싸워요. 정규직, 비정규직 싸워요. 거기다가 알바까지 또 편갈라 싸워요. 누가 대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서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이웃과 전쟁하지 않고도 오손도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김구 선생님이 늘 외쳤던 문화의 힘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정말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상상인데 피셜로. 네, 피셜로 김구 선생님의 그 못다한 한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나서 고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 진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요. 어떻게 확인할 확인할 수 수 있겠어요. 네. 근데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또 신비롭기도 한데 그런데 저도 신기한 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핍박받으면서 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다는 것도 이 사람은 진짜 인생 유해차가 아닐까. 그럼요. 처음에 이재명 그 후보님의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근데 이거는 인생 네. 이해차가 아니면 네. 절대 저렇게까지 말을 잘할 수 없다. 그럼요. 전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해요, 정말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뭐 고통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괴롭히거나 해도 그런 거에 별로 그 타격 안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도 이것도 이제 이해차여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럼 권영국 후보님도 뭔가 전생에 이분의 삶의 족적을 쭉 보면 그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서도 약자를 위해서 소수자를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걸로 다 만족이 될까?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불공평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눈에 밟힐 것 같아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그 못한 사람들을 또 할 거야. 불교로 얘기하면 맞아요. 지장보살처럼 간생보살처럼 해탈을 하지 않고 이 중생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힘들지만 아마 부모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 3살배기 얘기를 놓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가 내 자식 같고 내가 다 챙겨야 되는데 다시 환생해서라도 다시 또 도와야 된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애기를 두고 어떻게 내가 죽어.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전부 다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의 말하는 공정은 결국 그들만의 세상인 거죠.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공정한 룰을 통해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그것도 패자들은 그냥 맞습니다. 그것도 네. 공정일 수 있죠. 맞아요. 자기들 룰 안에서는 공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썼을 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공정을 이야기해도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그게 공정이다. 네. 룰을 정해서 그 룰을 지켜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기꺼이 자기가 진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게 공정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정은 사실은 공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불평등에 대한 해소하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맞아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맥락이 서로 다른 거죠. 공정도 학자들이 많잖아요. 공정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뭐 분배를 잘해야 한다. 그게 가치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작점이 다른데 네. 어떻게 이게 공정하냐.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주의라서 네. 시작점이 다른 사람은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죠. 그럼요. 네, 에리 프롬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그문트 바우만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의 아비투스가 다 정해지는데 맞습니다. 가정 환경, 교육 환경,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각각이 다른데 그렇다면 정치인은 이 각각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울어진 걸 바로 잡을까라고 하는 게 정치의 역할 중에 맞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이유도 없었고 헤아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해야 하나? 나는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유학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내가 외모도 괜찮았을 수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달리 경기를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하고 경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힘들어 보고 뭐 돈도 없어 보고 이런 걸 겪다 보면은 아 세상에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경쟁하자 오징어 게임처럼 아닌 사람은 다 죽어 이런 형식으로 돼버리면 잔인하죠. 네. 그런 세상에서 저는 살고 싶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렇게 살아야지 또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공정의 정의가 또 각자 다르니까 그런 토론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모아서 공정에 관한 이야기만 나눠도 좋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아요. 말은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여실하게 알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은 되겠죠. 이런 사람이구나. 네. 이번 토론이 정책에 대한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봐야 될 부분이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대, 30대의 미래를 다 죽이는 정책들입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낮아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준석의 정책을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20대, 30대가 점점 더 불안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정책들인 거죠.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더 고립되고 청년들이 더욱 심한 경우에는 맞아요. 뭐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진짜 맞아요.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겠죠. 우울증 걸린 사람 늘어날 네.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이런 정책 속에서는 결국 경쟁을 더 해야 되는 건데 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잖아요. 맞아.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정책을 봐야 된다. 근데 왜 토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면 국민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기 때문에 흙탕물로 만드는 것이 어쨌건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흙탕물 토론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무리 토론에서 어떻게 말을 해봤자 또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막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악의적으로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토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되기 싫은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싫지 않을까요? 모두가 불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건 정말 수구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광고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맞아.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는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라고 공격을 하던데 아나운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가졌을 때 어감? 저는 이보다 더 그 슬로건을 잘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살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대하면서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이나 돈에만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웃끼리 소통하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과 소통하고 막 품앗이도 하고 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동네 사람끼리 막 다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남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 우리가 함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느꼈던 것은 좀 각박함과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 서로를 이런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맞나? 우리 대한민국 하면 정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정, 초코파이처럼. 그리고 우리는 함께고 한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속에 따뜻한 의리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뭐 말 그대로 갈라치기 하고 남녀 간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가짜 대한민국이라고 저도 많이 느꼈던 거죠. 6월 3일 이후에는 진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가 개선되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돈 없으면 사람 무시하고 좋은 학교 안 나오면 사람 취급 안 하고 어디 아파트 안 살면 안 놀고 사교육 뭐 있고 뭐 어디 무슨 패딩 있고 이런 거 아니면은 서로 뭐 안 놀아주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서로가 기본적인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함께 되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과 정말 될까? 하지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너무나 잘 지은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이라는 국호가 처음 정해졌을 때가 대한제국 때였고 그 국호를 개성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광복을 했지만 사실상 분단됐고 그리고 또 이후에는 동서로 갈라졌고 지금은 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맞습니다. 역할도 했었고 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가평, 자평,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로를 악마시하고 적대시하고 꼭 상대방이 죽어야만 내가 살 것 같이 그렇게 해왔던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곳곳에서 이제 혐오, 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남녀 이런 모든 부분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MZ 세대, 맞아요. 상사, 꼰대 이래가지고. 맞아요. 그 언어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은 이제는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회복해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다 생각을 맞죠. 했고. 이건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의 사상에서 보면 고종 황제가 제일 처음 대한제국을 정할 때 왜 대한으로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요. 갑자기 국부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황제국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기 실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옛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한이라고 불러왔다. 네. 한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니까 이 삼한이 하나가 되어 큰 한, 대한으로 정하자 라고 말을 하고 태극기를 그때 그려요. 우리나라 소름이 지금 갑자기 태극기가 끼치네요. 그때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닭이 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은 인간의 자기의 가진 밝은 신성, 빛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이번 정한 게 굉장히 저는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우리 한 개개인의 국민이 자신이 주권자로서 그전에는 노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빈부격차가 있었고 민주주의 이후에도 계층 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한 사람 주권자들이 한 인간다움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열리는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정말 대한으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닌가. 여러분이 이 나라를 꼭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아니 그 이전에 조선은 언제나 이 소수의 부패하고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기득권자,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힘없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를 표방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저도 이 책 보면서 더 느끼고 항상 생각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도 얘기하시잖아요. 먹고 사니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우리가 잘 먹고 살자. 이걸 해결한 다음에 다음 걸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다. 실용적으로 지금은 최대한 빨리 급선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실용적으로 하자. 그래서 인재를 채용할 때도 이분이 제가 가까이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좀 할 일이 나도 뭐 좀 써달라. 네. 너무 가까이서 돈을 뭐 적게 주더라도 네, 내가 네. 뭐 할 일이 있을까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네. 무조건 실력 우선이래요. 오. 네, 실력이 없으면 절대 안 쓰고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실력이 있다면 본인이. 오. 그래서 이 사진 작가님도 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네. 위성화님도.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사람을 쓸 때도 무조건 실력 위주로 하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아.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을 쓰시는구나. 그 저는 정책이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국민들에게 도움만 된다면 일단 빨리빨리 급선무를 해결할 수 있는 아. 것부터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실용적으로 결과를 빨리 잘 낼 수 있는 분을 쓰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실용주의에 대해서? 겉은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메슬로의 그 욕구 이론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뭘 고민할까? 이제 자아실현. 맞아요. 네. 그리고 메슬로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실현이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한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넘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된다. 저는 이게 이상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꺼이 자신은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실용주의를 토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이 먹고 사는 거면 해결된다면 사람들과 진짜 독서 모임도 많이 열고 그러면서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맞아요. 그럴 지금 당장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사람들 다 대출은 갚아야 되고 대출도 많고 지금 취업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만 해결만 잘 되면 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부동산 이런 대화만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스피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는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아부아침이나 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대해 보니까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조롱을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인사도 하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들은 나가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냐. 그렇구나. 춤이라도 출 수 있고 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표라면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나가서 나이가 다 50, 60 되신 분들이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매사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도 설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좋은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수없이 악플 받고 맨날 욕먹고 뭘 해봤자 욕을 먹으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맞아요. 속이 썩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정치인들을 좀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자. 다 사람이다. CS 전화할 때도 고객님 하잖아요. 고객님 우린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는 가족입니다. 것처럼 네. 정치인도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귀한 집 아들이고 네. 또 누군가의 이 험한 아빠고 정치를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다 멋져요. 네, 맞습니다. 자, 맹자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누가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가장 마음이 뒤틀리고 뼈마디가 뒤틀어지고 몸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늘이 장차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사랑 아나운서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야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세 표씩, 세 권씩.